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오늘은 평생 묵묵히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사람이 몰래 뿌려놓은 씨앗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사연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인생여행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마지막 도시락. 이른 새벽 4시 반. 한정희가 부엌 불을 켰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고 골목엔 지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는 손길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33년을 한결같이 반복해온 아침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묵은 김치를 썰다가 정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양반은 이게 있어야 밥을 먹는다니까. 작은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고 간을 보더니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습니다. 보온 도시락 뚜껑을 열고 밥을 담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넘치지 않게, 그렇다고 모자라지 않게. 30년 넘게 맞춰온 눈대중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김태수가 러닝셔츠 바람으로 부엌 문가에 나타나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또 이 새벽에 일어났어. 좀 자지. 정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 먹어야 하루 종일 운전하지. 어서 세수나 해. 태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반찬 뚜껑을 닫고 도시락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세수를 마친 태수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앞에 놓자 태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오늘 드레스 보러 간다고 했지. 정희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오후에 같이 가기로 했어. 당신은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태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빠지려고. 다음 달이면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아비된 사람이 얼굴이나 봐야지. 정희가 태수의 빈 밥그릇에 밥을 더 얹어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6시까지는 들어와. 지은이 드레스 사진 보여준다고 했어. 태수가 밥을 한 입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 국 끓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평범한 소음이 두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익숙한 아침의 온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수가 작업복 점퍼를 걸치며 도시락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희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이 꽤 쌀쌀하다. 히터 켜고 다녀. 태수가 신발을 신으며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들어가 있어. 춥게. 잠깐만 있을게. 나가는 거 보고 들어갈 거야. 태수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대문 앞에 서서 태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등짝이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정희는 눈으로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아도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들어오는 것도 늘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딸 지은과 웨딩숍에서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지은이 긴 드레스를 입고 피팅룸 커튼을 열자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나 아직 안 간다고. 정희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안 우는 거야.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지은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사진 보내. 퇴근하면 같이 보자고 해. 정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드레스 차림의 딸이 수줍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태수에게 전송하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 예쁘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웨딩숍에서 나온 모녀가 저녁을 먹고 헤어진 것이 저녁 8시 무렵이었습니다. 정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은 어두웠습니다. 태수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구나 생각하며 코트를 벗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혜 씨 되시냐고, 김태수 씨 가족 되시냐고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제가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그 다음 말을 정희는 끝까지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교차로, 음주운전, 역주행, 현장에서 단어들이 귀로 들어왔지만 머릿속에서 뭉개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정희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흰 복도를 달려온 정희 앞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섰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쓰러지지 않으려고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한꺼번에 끊어진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락 가방이었습니다. 웨딩숍 가면서 챙겨가지 못했던 남편의 도시락을 병원에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가방이 복도 바닥에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새벽 4시 반에 담근 밥과 된장찌개와 묵은 김치가 아직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끝내 받지 못한 저녁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병원 복도에서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33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을 그렇게 혼자 맞이했습니다. 챕터 2 빼앗긴 아침. 남편의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문상객들이 다녀가고 조화가 시들고 빈소가 정리되는 동안 정희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억지로 죽 한 그릇을 떠다 밀어도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정희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깻잎 장아찌도 지난주에 담근 깍두기도 그대로였습니다.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그 안에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오전이었습니다. 정희가 방에서 나오자 거실 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지은이 현관 쪽을 향해 서 있었고 문 앞에는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오금순, 시동생 김태영과 그 아내, 그리고 태수와 몇 번 얼굴을 본 적 있는 친척 두엇이 거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금순이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앉아요. 얘기 좀 합시다. 정희가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태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는 손이 거침없었습니다.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형이 개인 택시 번호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형 명의로 돼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넘겨주셔야죠. 정희가 봉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번호판은 태수 씨가 30년 넘게 피땀 흘려서 만든 거예요. 태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형수님 거는 아니잖아요. 원래 그 번호판 처음에 우리 어머니 돈이 들어간 거 형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희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보태준 돈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태수가 혼자 갚고 혼자 유지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오금순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정희 씨, 보험금도 있잖아요. 사고 보험금이랑 합의금. 그것도 같이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오금순이 지은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어른들 얘기하는 거야. 넌 잠깐 자리 좀 피해 있어. 지은이 자리를 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지은의 손을 슬며시 잡으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만, 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주방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태영이 봉투를 정희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류 들어 있어요. 번호판 명의 이전이랑 보험금 수령 위임장이에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정희가 봉투를 열지 않고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저는 못 해드려요. 그건 우리 태수 씨가 평생 일한 거예요. 우리 딸한테 물려줘야 할 거예요. 오금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오금순이 낮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지은이 다음 달 결혼하잖아요. 신랑 집에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댁 식구들끼리 재산 싸움한다고. 정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결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은이 그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설레어했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오금순이 소파에서 등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 얘기를 하는 거지. 정희 씨도 살아야 하고 지은이도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낫다는 거예요. 주방 쪽에서 지은이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정희 옆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 문제로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태영 아내가 혀를 차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얘가 어른한테 말하는 거 봐. 시어머니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야.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정희가 지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딸을 말리는 손이 아니라 그냥 잡는 손이었습니다. 정희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금순이 정희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태영이 볼펜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봉투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한 장씩 넘겼습니다. 보험금 2억 3천만 원, 합의금 수령위임, 개인 택시 번호판 명의 이전. 태수가 30년을 달려서 만든 것들의 이름이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볼펜을 집었습니다. 지은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정희가 서류 위에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칸에 인감도장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눌렀습니다. 태영이 서류를 거두며 일어섰습니다. 오금순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그냥 져버렸어? 정희는 지은 곁에 앉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텅 빈 테이블만 바라봤습니다. 볼펜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영이 두고 간 볼펜이었습니다. 너 결혼은 해야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은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정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텅 빈 것처럼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서명이 끝난 순간 정희의 통장 잔고는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챕터 3 406호실의 노인. 사건 발생 5달 후 정희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는 건 여전했지만 부엌불을 켜도 도시락을 쌀 일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의 어둠을 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떠난 다음 달부터 주민센터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게시판 앞에 서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공고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오후 등록을 마쳤습니다. 실습장 첫날 정희는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강사가 침대 이동 방법을 시연하는 동안 정희는 노트에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40대 여성이 정희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이걸 배우려고 하세요. 정희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밥 먹여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옆자리 여성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노트로 눈을 내렸습니다. 6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아든 날 정희는 집에 와서 태수의 사진 앞에 자격증을 올려놓았습니다. 나 이거 땄어. 이제 일할 수 있어. 사진 속 태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화나거나 크게 웃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 작은 웃음이 그날따라 크게 보였습니다.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은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은 나이를 보더니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신발을 벗고 현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털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기운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네 번째로 찾아간 곳이 시내 외곽의 중소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보다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62이시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환자 이동이나 목욕 보조도 해야 하는데. 정희가 반듯하게 앉아 대답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 익숙하고 몸 쓰는 일도 해봤어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병원장이 잠시 정희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근 첫날 병동 주임 간호사 최은주가 정희에게 환자 목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3층 담당이세요. 12분인데 그중에 406호실 윤봉남 어르신이 좀 까다로워요. 전 담당이 3명 바뀌었거든요. 정희가 목록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까다로우세요? 최은주가 차트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시고 손을 뿌리치시고. 그런데 그게 또 매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전에는 멀쩡하시다가 점심 약 드시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406호실은 3층 복도 맨 끝이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창가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봉남이었습니다. 81세라고 적혀 있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새로 왔나? 정희가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한정희입니다. 노인이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몇이나 버티나 보자고. 정희가 대답 대신 창문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노인이 옆을 흘끗 봤습니다. 왜 앉아? 잠깐 계시면 될 것 같아서요. 어르신 오전엔 텔레비전 뉴스 보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노인이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정희도 같이 봤습니다. 뉴스 앵커가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전하자 노인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것들이 또 올렸군. 정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노인이 정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 권수님이 정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406호실 어르신 약 드시고 나서 어떤지 봤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전이랑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처음엔 치매 증상이 그런가 했는데 권수님이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패턴이 너무 딱 맞잖아요. 약 드시기 전이랑 후가. 치매가 그렇게 시계처럼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정희가 미간을 모았습니다. 그럼 약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권수님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수 있어야 말을 하죠. 간호사한테 물어봤다가 한 소리 들었어요. 그냥 치매 환자 증상이래요. 정희는 그날부터 더 세심하게 노인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10시 윤봉남은 텔레비전 자막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신문을 펼쳐 사설란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기도 했습니다. 정희에게 자식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희가 딸이 하나 있다고 하자 몇 살이냐고 일은 하냐고 물었습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 점심약을 받아 삼킨 뒤 30분이 지나면 노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아까 대화를 나눈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노인의 손등에 수액 자국과 오래된 주사 자국이 여럿인 것을 봤습니다. 그 손을 닦아드리다가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잠든 노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결에도 손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잡아줄 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오전이었습니다. 정희가 노인의 방에 들어가 베개 위치를 바로잡아 드리는데 노인이 갑자기 정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습니다. 정희가 놀라 노인을 봤습니다. 윤봉남의 눈이 또렷했습니다. 그 눈 안에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좀 도와줘. 정희가 노인의 손을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노인이 정희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나 아직 정신이 있어. 약 먹기 전엔 다 알아.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그 말이 정희의 가슴 어딘가에 콕 박혔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떨림을 느끼며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챕터 4 남편의 이름. 다음 날 오전 11시 정희가 406호실 문을 열었을 때 윤봉남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정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정희가 베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조금. 입맛이 없어. 정희가 빈죽 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드셨으니 다행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나중에 복도라도 좀 걸으실래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제처럼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정희가 베개에서 손을 떼고 노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노인이 입술을 한번 적시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집이 있어. 시장 쪽 골목에 작은 빌라야. 거기 안방 장롱 뒤에 금고가 있거든. 정희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금고에 서류가 있어. 내가 직접 쓴 노트하고 통장 2개하고 변호사한테서 받은 서류. 그걸 좀 꺼내다 줘. 정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정희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돈 꺼내달라는 게 아니야. 서류만 가져다 달라고. 그 서류가 없어지면 안 돼.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환자분 사유지에 들어가거나 재산 관련된 일에 관여하는 건 제 권한이 아니에요. 아드님한테 부탁하시는 게 맞아요. 노인의 눈빛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들한테는 못해. 그 애가 나를 여기 데려다 넣은 사람이야. 정희가 노인을 봤습니다. 아들이 어르신을 입원시킨 거잖아요. 치매가 있으시다고. 노인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 치매 없어. 약 먹기 전엔 멀쩡해. 그건 아줌마도 봤잖아.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오전의 노인과 오후의 노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남편이 택시 운전했지. 정희가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걸 어떻게 해? 노인이 정희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맞지? 정희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내가 단골이었어. 그 사람 번호 외워서 전화하면 어디서든 달려왔지. 나한테는 그냥 기사가 아니라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 정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암 수술을 받았어. 위를 많이 드러내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식구도 없었고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태수 씨가 매일 들렀어. 죽이랑 반찬을 가져다 줬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찬이랑 죽은 태수 씨 아내가 만든 거였어. 이름이. 노인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맞지? 정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죽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날 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진짜야. 그 전까지는 그냥 누워서 이러다 가는 거지 했거든. 근데 따뜻한 거 넘어가니까 살고 싶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희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싶어서 몇 년 전에 변호사 찾아가서 서류를 만들었어. 공증이라는 거 받아서. 태수 씨 이름으로 내 건물 한 채를 남겨두는 내용이야. 정희가 눈을 들어 노인을 봤습니다. 어르신, 그 서류가 금고에 있어. 근데 아들이 눈치채면 없어질 거야. 그래서 아줌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태수 씨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단 한 번도 정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20년 가까이 혼자 가슴에 품고 있던 노인이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해요. 노인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쉬운 부탁이 아닌 거 나도 알아. 그냥 한 번만 생각해 줘. 정희가 노인의 손을 잠시 꼭 잡았다가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수의 물건들을 정리하다 남겨둔 서랍이었습니다. 면도기, 손톱깎이, 지갑, 그리고 낡은 수첩. 정희가 수첩을 꺼내 천천히 넘겼습니다. 태수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전화번호들이 나왔습니다. 단골 손님 이름들이었습니다. 봉남 어르신, 이라고 적힌 번호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잘 드셔야 함. 별도 반찬 챙길 것. 태수의 볼펜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정희는 그 글자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구나. 챙기는 걸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혼자 하고, 혼자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았던 거구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덮지 않고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지은이 아직 신혼집 정리 중이라 연락도 뜸했습니다. 정희 혼자 생각을 굴렸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걸까? 만약 태수가 지금 여기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버스가 병원 앞 정류장에 섰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대답을 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했겠지. 두말 않고 했겠지. 병원 복도를 걸어 3층으로 올라가며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406호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윤봉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가 노인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주소하고 금고 번호 알려주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눈가에 주름이 모이면서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희가 수첩을 꺼내 볼펜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챕터 5 금고 안의 약속. 노인을 처음 담당한 지 3주째 되던 토요일 이른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에서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못하는 거 아니야. 어르신이 부탁하신 거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노인이 알려준 골목 어귀에 내렸습니다. 시장 옆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가는 정희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계단 난간이 녹이 슬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대로 오른쪽 화분 아래를 뒤지자 열쇠가 나왔습니다. 낡고 작은 열쇠였습니다. 정희가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집 냄새가 났습니다.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어두웠고 가구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이 내뿜는 냄새였습니다. 정희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장롱은 방 오른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장롱을 당기자 생각보다 쉽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이 미리 빼두었는지 바닥에 헝겊이 깔려 있었습니다. 장롱 뒤편에 회색 금고가 있었습니다. 무릎만 한 크기였습니다. 정희가 노인에게 받아 적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숫자 6자리,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2개와 통장 2개, 그리고 노란 표지의 두꺼운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노인의 손글씨였습니다. 크고 또박또박한 글씨였지만 군데군데 힘이 빠진 획이 섞여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성우가 오늘 도장을 가져가라고 했다. 어디에 쓰는 거냐고 물으니 그냥 서류 정리라고 했다. 이상하다. 성우가 시장 쪽 상가 건물을 팔겠다고 한다.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관리도 못 하시면서 왜 붙들고 있냐고 했다. 무서웠다. 오늘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 검사만 받고 오는 거라고 했는데 짐을 싸라고 한다. 이상하다. 정의는 더 읽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덮고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정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인근 상가 건물 1동을 고 김태수 씨에게 유증한다. 정의가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태수 씨, 김태수? 남편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서류를 태수는 알고 있었을까?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말을 했겠지요. 아니, 이 사람은 알았어도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정의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서류와 통장, 노트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장롱을 원래대로 밀어놓았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화분 아래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시작되는 11시까지 정의는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정의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06호실 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들어와. 정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복남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의를 보자 노인의 눈이 한번 크게 떠졌습니다. 정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와 노트, 통장을 꺼내 노인의 무릎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있어. 그 한마디가 아주 낮고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노인이 눈을 다시 뜨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의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유언장 봉투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태수 씨가 나한테 죽 가져다 줄 때 한 번은 내가 물었어.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의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혼자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동네 분들이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버텼다고. 그 마음을 어르신한테 갚는 거라고 했어. 정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는데 낯선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이 태수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할 말이었습니다. 정의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서류 안전하게 맡아두셔야 해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방법을 찾을게. 정희 씨는 이미 충분히 했어. 노인이 정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손이 작고 말랐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복 있는 사람을 아내로 뒀어.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노인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병실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정희와 윤복남이 함께한 가장 평온한 오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병원 3층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고 높았습니다. 정희가 복도를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406호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병원장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윤성호였습니다. 한 손에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저희 아버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윤복남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미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장이 복도로 나오다가 정희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윤성호도 정희를 봤습니다.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챕터 6절도범이라고 불린 날, 병원장이 정희를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윤성호가 먼저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성호가 정희를 발끝부터 훑어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병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 이분이 제기하시는 내용 들어봤어요. 직접 해명해 보세요. 정희가 반듯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부탁하셨어요. 금고에서 본인 서류를 꺼내다 달라고요. 어르신 의사에 따른 거예요. 윤성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 말을 믿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희가 윤성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오전에 정신이 또렷하세요. 직접 주소랑 열쇠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윤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뭘 알려줘요. 그 말을 방패로 삼아서 재산 관련 서류를 빼간 거잖아요. 그게 절도지 뭐예요. 병원장이 두 손을 모으며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한 선생, 저도 입장이 곤란해요. 요양보호사가 환자 자택에 들어갔다는 건 명백히 선을 넘은 거예요. 아무리 환자 요청이 있었어도. 정희가 병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어르신이 오전 시간엔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저는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린 거예요. 병원장이 한숨을 짧게 쉬며 말했습니다. 그 판단을 한 선생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사소견을 따라가야지. 차트에는 치매 환자라고 돼 있잖아요. 윤성호가 봉투를 꺼내 병원장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 직원을 그냥 두면 공범이 될 수 있어요. 병원장의 눈이 봉투를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한 선생, 오늘부로 업무에서 빠져 있어요. 정희의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윤성호가 정희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서류 어디 있어요? 정희가 윤성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갖고 계세요. 윤성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며 원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날 오후 정식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퇴직 처리예요. 서명해 주세요. 정희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직이 아니라 해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했습니다. 사물함을 비우고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권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권수님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어떻게 된 거예요? 해고라고요. 정희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먼저 나갈게요.
권수님이 정희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 약 문제 있는 거 저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희 씨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정희가 권수님의 손을 2번 꾹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인 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현관에 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수의 영정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나 잘리고 왔어. 말을 내뱉자 목이 메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집배원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성호 측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를 예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와 사건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침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자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어때? 밥은 먹었어. 정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정희가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올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이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소파에 고소장 예고 서류를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정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봉남 노인, 태수의 수첩 메모, 금고의 서류, 그리고 해고까지. 지은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그런 걸 해줬어. 그 할아버지한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말을 안 했더라고. 수첩에 적어 놓은 것만 내가 봤어. 지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할아버지가 부탁한 거잖아. 잘못이 없어도 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아야 해. 지은이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되는데 알아볼게. 지금 당장. 정희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핸드폰을 쥐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옆모습이 태수를 닮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뭔가를 찾는 그 표정이 꼭 그 사람 같았습니다. 정희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찬장에서 라면을 꺼냈습니다. 딸이 왔으니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버팁니다. 태수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고. 정희가 냄비 앞에 서서 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태수의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챕터 7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고소 예고장을 받은 지 사흘 후 지은이 찾아간 곳은 시내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 옆에 반듯하게 앉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서준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박서준은 메모를 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서준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가져오신 서류 있으면 보여주세요. 정희가 윤봉남 노인의 금고에서 꺼내온 노란 노트와 서류 봉투 4본을 건넸습니다. 원본은 노인이 직접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겼다가 뒤로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날마다 쓴 거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어요. 이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적어두신 거래요. 박서준이 잠시 서류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절도가 아니에요. 지은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박서준이 노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재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부탁한 거예요. 어르신이 오전에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주변에서 확인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문제는 오히려 다른 쪽에 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다른 쪽이요. 박서준이 노트 한 페이지를 펼쳐 정희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르신을 대신해서 처분한 재산 내역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어르신이 모르는 사이에 된 일들이 있고 어르신이 반대했는데 강행된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을 법원에서 들여다봐야 해요. 정희가 노트를 봤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무서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박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법원에 어르신의 재산 처분 내역과 처방 약물에 대한 공식 열람 신청을 넣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계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박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엄마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박서준이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정희가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수님이었습니다. 정희 씨, 나야. 지금 통화돼. 정희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님 씨, 무슨 일이에요? 권수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박서준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어. 내가 알고 있는 거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정희가 숨을 참았습니다. 무슨 걸 아는 거예요? 권수님이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406호실 어르신 약 있잖아. 나 담당 간호사한테 이상하다고 했다가 한 번 혼났어. 오래전에. 처음에 처방된 양이랑 나중에 투약된 양이 달랐거든. 근데 차트에는 변경 내역이 없었어. 정희가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변호사님한테 했어요. 응. 내가 직접 목격한 거니까. 담당 간호사가 보호자 아들 지시받고 약 용량을 올렸어. 내가 봤어. 정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님 씨, 고마워요. 권수님이 말했습니다. 고맙긴.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내가 겁이 났어.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박서준이 법원에 신청한 서류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병원 의사 2명이 윤봉남 노인을 직접 진찰했습니다. 노인에게 투약되던 약을 정상 용량으로 바꾸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박서준이 정희와 지은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희와 지은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서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치매가 아니에요. 지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필요 이상으로 강한 진정 성분 약을 투약한 결과로 인지 기능이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약을 끊고 나서 어르신이 빠르게 또렷해지고 계세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었지만 그 진단서를 근거로 아드님이 후견인 지위를 얻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르신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어요. 부동산 2건이 어르신 몰래 처분됐어요. 정희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서준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병원 쪽도 같이요. 담당 간호사 진술이 결정적이었어요.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성호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통쾌하거나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이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박서준이 정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윤봉남 어르신이 법원에서 직접 증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본인 의사예요. 정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괜찮으세요? 몸이. 박서준이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고 싶다고 하세요.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결정하신 거면요. 법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희는 그날 오전 일찍 일어나 태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지금 이렇게 됐어. 당신은 알았어. 사진 속 태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 없는 웃음이었지만 정희는 그 웃음이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윤봉남이었습니다. 약을 줄이고 난 뒤 3주가 지난 노인의 눈빛은 정희가 처음 406호실에서 본 그 오전의 눈빛이었습니다.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노인이 앉은 자리에서 정희를 찾았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윤봉남이 천천히 그러나 끊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정희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소도 제가 알려줬고 열쇠 위치도 제가 알려줬어요. 제 서류를 꺼내다 달라고 한 겁니다. 한정희 씨는 제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윤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약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전에는 다 알았어요. 내 아들이 내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줬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노인이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한정혜 씨가 처음으로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에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죠? 한정희 씨는 남편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삶이 20년이 지나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선의는 말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한켠에 조용히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여행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인생 여행이었습니다.